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에 살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세상은 착한 사람이 왜 이리도 살기 힘든 걸까요? 멍청하게 10년이란 세월을 낭비했단 걸 생각하면 지금도 이가 갈리네요. 모두가 착하게만 살면 세상은 참 살기 좋을 텐데. 나쁜 사람들은 왜 착한 사람을 이용하고 배신하고 사는 건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멍청했던 걸까요? 저는 어릴 때부터 첫사랑과 결혼해서 죽을 때까지 함께하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래서 결혼할 나이가 되기 전까지는 연애 한 번 한 적 없었어요. 혹시나 중간에 헤어지기라도 하면 제 꿈을 이룰 수 없게 되니까요. 학생 때에도 그 흔한 연애사 한 번 없이 공부만 하면서 살았었죠. 그랬던 덕분일까요? 저는 좋은 직장을 갈 수 있었어요. 나중에 아이를 키우더라도 남 부끄럽지는 않게 키울 수 있다고 자부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벌이는 되는 직장이었죠. 이제 결혼만 하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릴 때부터 원했던 첫사랑을 시작해서 결혼을 한 뒤 화목한 가정으로 일생을 바치는 것만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연애를 시작하는 건 쉽지 않더군요. 좋은 직장이 있어서인지 여기저기 소개도 많이 들어왔었는데 눈에 차는 남자는 없었어요. 조건이 모자랐다거나 한 건 아니에요. 부잣집에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 남자들도 있었고 모델 일을 할 만큼 외관이 멋진 남자들도 있었죠. 하지만 뭐랄까, 그 사람들이 저와 평생을 함께할까를 생각해보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쉽사리 연애를 시작하진 못했습니다. 그렇게 한 해 한 해 연애도 하지 않고 나이만 차던 어느 날 고아원에 봉사하러 갔을 때 뒤에 후광이 비치는 듯한 남자를 보게 됐죠. 그곳에서 아이들과 놀아주기도 하고 이런저런 것들을 도와주는데 솔직히 그런 일을 할 때면 뿌듯하기도 하지만 힘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남자는 전혀 힘들어하지 않은 듯 했습니다.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항상 생글생글 웃으면서 아이들과 즐겁게 놀아주고 씻겨주는 모습에 저는 그만 반하고 말았어요. 그렇다고 잘생긴 건 아니었어요. 그냥 뭐랄까, 굉장히 선하게 생겼다? 그런 느낌? 웃는 모습이 정말 예뻤다는 표현이 가장 어울릴 것 같긴 하네요. 그런 사람이 하루 종일 웃고만 있으니 제가 반하지 않고 배기겠습니까? 저는 이 사람이야말로 제가 그렇게 기다려왔던 제 평생의 동반자라는 생각이 들어 저도 모르게 제가 먼저 대시를 했어요. 다짜고짜 먼저 연락처를 묻고 그쪽한테 반했으니 저와 만나달라고 말했어요. 그 사람과 인사를 나누지도 않고 말이죠. 지금 생각하면 저도 무슨 생각으로 그랬던 건지. 그 사람은 역시 황당해 하더군요. 그리곤 거절을 했습니다. 자기는 누굴 만나 연애를 할 처지도 아니고 또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과 만남을 가질 생각은 없다면서요. 그자 제가 무슨 짓을 한 건지 깨닫고 창피함이 몰려왔는데 이내 곧 창피함보다는 섣부른 행동으로 운명의 남자를 놓치는 건가? 라는 생각에 후회가 더 크게 다가오더군요. 하지만 이미 저질러버린 걸 어쩌겠어요? 전 눈물을 머금고 그 사람에게 죄송하다고 한 후 도망치듯 그 고아원을 나왔습니다. 그 이후 한동안 일에 손이 잡히지 않을 정도로 그 사람만 생각이 나더군요. 저한테 들어오는 소개들도 모두 거절하고 머릿속으로 그 사람만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날 도망치듯 나와버린 것도 너무 후회됐어요. 그냥 천천히 알아가자고 하면서 지인으로만 지내자고 했어도 될 것을 왜 그랬을까? 제 머리만 쥐어박으며 후회했었죠. 그래도 그 사람이 운명이라면 언젠간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봉사활동을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계속 다니다 보면 또 마주칠 일이 있을 것 같았어요.
그 생각에 전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계속 봉사활동을 주말마다 여기저기 나갔죠. 한 번이라도 빠지면 하필 그날이 그 사람과 만날 날이었을 것 같아 아무리 피곤해도 빠질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제 바람과는 다르게 1년간 열심히 봉사활동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사람과 마주치는 일은 없었어요. 그 사람과 마주쳤던 고아원도 여러 번 갔었지만 그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더군요. 아이들에게 혹시 그날 왔던 그 남자 기억하냐고 또 온 적은 없었는지 물어봤지만 아이들은 모르는 눈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저의 운명을 놓친 건가 싶어 좌절했습니다. 이젠 다시 만날 일이 없겠다는 생각에 다시 소개를 받기로 마음먹었죠. 어쨌든 저의 꿈은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를 만나 화목한 가정을 이루면서 사는 거니까요. 그런 생각을 하던 찰나 마침 직장 동료가 아직도 소개받을 생각 없냐고 묻더군요. 1년 전부터 소개해주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소개를 안 받겠다고 해서 아까워하고 있었다고요. 어떤 사람인지 물어보니 뭐 조건이 좋은 사람이 아니기는 한데 사람은 정말 착하고 성실해서 저랑 잘 맞을 것 같다고 한번 만나만 보라고 하더군요. 제가 조건 따지는 것 같지는 않고 사람 인성을 보는 것 같은데 아마 마음에 들 것 같다고 하면서요. 저야 뭐 어차피 남자를 다시 소개받아 보기로 마음먹었는데 거절할 리가 없었죠. 저는 알겠다고 하고 만날 약속을 잡았어요. 오랜만에 소개라 그런가 괜스레 설레고 심장이 두근두근 뛰더군요. 고아원에서 봤던 그 사람은 얼른 잊어버리고 앞으로 다가올 인연에 집중하자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예쁘게 차려입은 뒤 소개를 받으러 나갔는데 이럴 수가. 그렇게 찾았던 그 사람이 제 직장 동료 옆에 앉아있더군요. 저는 너무 놀라서 카페가 떠나가도록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뭐야, 수희씨, 왜 그래? 이 사람 아는 사람이야? 아,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소리를 지르네. 아니, 네, 제가 아는 사람 같아요. 어, 안녕하세요. 혹시 그 고아원에서 만났던 적 있죠? 그 사람도 저를 알아보더군요. 하긴 인사부터 하기 전에 고백부터 했던 사람의 얼굴을 잊긴 힘들었겠죠. 저는 얼굴이 시뻘개진 채로 자리에 앉았어요. 소개해주러 나왔던 직장 동료가 서로 아는 사이냐고 묻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그냥 전에 봉사활동에서 마주친 적이 있었다고 둘러대더군요. 직장 동료는 그런 일이 있었냐고 사실 자기가 둘을 소개해 주려고 했던 것도 둘 다 봉사활동 다니는 걸 좋아해서 잘 맞을 것 같다 그랬던 거였다고 이미 아는 사이라니 잘 됐다고 하더군요. 원래 인연은 이렇게 시작되기도 하는 거라며 잘해보라고 한 후 카페를 바로 떠났습니다. 그렇게 만나길 바랐던 사람인데 저는 반가움보다도 원일 모를 창피함에 계속 얼굴을 테이블에 파묻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그런 제가 고개를 들 때까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지그시 기다려주더군요. 그런 다정함이랄까 배려랄까 그런 모습이 느껴지자 저는 그 사람에게 더 반하게 되더군요. 어느 정도 진정을 시킨 후 저는 이번에야말로 이 사람을 놓치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예뻐 보이게 잘 보이기 위해 가진 노력을 다했었죠. 그러자 그 사람도 저를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았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그런 모습이 마음에 들었던 것이 아니라 잘 보이기 위해 고장난 로봇처럼 반응하는 모습들이 너무 귀여웠다고 하더군요. 어쨌든 그날 이후로 우리는 몇 번의 만남을 더 가진 후 연애를 시작하게 됐어요. 제 평생의 첫 연애였는데 그렇게 고대하던 사람과 사랑을 하게 되다니 저는 정말 뛸 듯이 기뻤어요. 연애라는 게 사랑이라는 게 그렇게 설레고 행복한 것이라는 걸 처음 알았죠.
그 사람은 제가 느꼈던 것 그대로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배려심도 깊고 따뜻한 온정이 계속 느껴졌어요. 저한테 잘해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몇 번 봉사활동을 같이 나가기도 했는데 첫날 봤던 그 후광이 비치던 그 모습이 계속 보이더군요. 2년 정도의 연애를 그렇게 한 후 저희는 마침내 결혼에 골이 냈습니다. 결혼 허락에 관해서는 문제도 없었어요.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시댁에서는 딱히 별 반응도 없이 그러라고만 하더군요. 그 사람의 분위기와는 다른 그 집 분위기에 저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는데 남편도 그걸 눈치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실 자기는 그 집의 친아들은 아니라고 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아이가 하도 안 생겨서 자신을 입양하게 된 거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남편을 입양하고 난 뒤에야 아이가 생기게 됐대요. 물론 아버지 어머니가 자신을 홀대한 것까진 아니지만 아무래도 친아들인 동생한테 더 사랑이 쏟았다고 합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는 남편한테 크게 관심을 안 가지기도 했다고 하고요. 남편도 고아원 출신이었기에 고아원이나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던 아이들을 도우러 자주 다녔었던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들을 도울 때 아이들이 행복해하면 자신도 그렇게 행복해지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남편이 더 좋아졌어요. 그리고 힘든 봉사활동 중에도 하루 종일 웃음이 사라지지 않던 게 납득이 갔었죠. 그런 아픈 사연이 있는 남편이라면 제가 좀 더 잘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상처가 생각나지 않도록 해주고 싶었죠. 결혼 이후 우리의 삶은 꽤 행복했습니다. 흔히 있는 시댁과의 갈등은 오히려 없어서 좋더군요. 물론 그래도 남편은 자신을 키워주신 아버지, 어머니라며 용돈이나 선물들을 잘 챙겨드리곤 했어요. 그럴 때면 시어머니는 내 아들 하며 좋아하셨는데 웃긴 건 딱 그때뿐이더군요. 하지만 저희 남편은 그때만이라도 그런 소리를 듣는 걸 굉장히 행복해했어요. 내 아들이라는 소리가 참 좋았나 봐요. 그런 마음이 안쓰럽기도 했지만 이해는 가서 저는 별다른 소리는 하지 않았어요. 어쨌든 우리 부부의 행복에 걸림돌이 되는 건 아니기도 했고요. 오히려 저한텐 시댁의 간섭이나 마주칠 일이 별로 없어서 좋았다고 해야 하나? 그랬어요. 그리고 저희에게는 아이도 둘이 생겼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성비도 딱 맞고 나이 차도 적당해서 참 좋았어요. 저는 제가 생각했던 저의 삶들이 하나하나 완성돼 가는 것이 느껴졌었죠. 제 인생은 계속 행복만이 계속되는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삶이라는 게 그렇게 순탄하게 흘러가지만은 않는 법인가 봐요. 모자란 것 없이 행복하기만 했던 저희 가족에게 큰 불행이 하나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건 바로 남편의 교통사고였어요. 교통사고는 생각보다 크게 났던 터라 하마터면 목숨을 잃어버릴 뻔도 했지만 그나마 다행인 건 죽진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남편은 하반신 마비, 즉 다시는 걷지 못한다는 판정을 받았어요. 그 소식을 병상에 누워있던 남편에게 전달해줬는데 남편은 모든 삶의 의욕을 잃은 것 같더군요. 병원에서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고 날뛰는데 제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 이후 남편은 실제로도 몇 번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생을 마감하려고 했어요. 그런 남편을 발견하고 말릴 때마다 저는 심장이 다 들어가는 듯 했어요. 제발 이러지 말라고, 저랑 아이들이 있지 않냐고, 제발 살아달라고 거의 빌듯이 부탁도 했었죠. 저는 남편에게 다리가 있든 없든 혹은 그 이상이었다고 할지라도 계속 사랑할 자신이 있었거든요. 저는 남편과 함께 부둥켜 안고 몇 날 며칠을 울어가며 함께 살아가자고 했어요.
그랬던 날들의 기억은 저에게 있어 가장 힘든 날들이었죠. 그 이후 저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기로 했어요. 남편을 대신해 제가 가장이 되어 돈을 벌고 아이들도 키워야 했으니까요. 육아를 하느라 그만두었던 일을 다시 할 수는 없었지만 다행스럽게도 경력을 살려 작은 기업에 취직을 할 수는 있었어요. 하지만 기업이 작았던 만큼 벌이는 예전만큼 크지는 못해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긴 하더군요. 두 아이의 육아는 물론이거니와 남편의 병원비가 계속 들어가니 생활은 눈에 띄게 어려워졌어요. 이럴 때 시댁에서 도와주기라도 하면 좋았을 텐데 시댁은 용돈 받고 선물 받을 때는 내 아들 하더니 이제 불구가 되어 돈벌이도 못하니 무시하고 모른 체 하더군요. 시동생도 마찬가지로 자기 형이 이렇게 아픈데도 연락도 안 되고 심지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정말 잠잘 시간도 부족했어요. 회사를 다니면서 돈 벌어야지. 아이 2명 키우는 육아도 해야 하지. 병원에 가서 남편 병수발도 들어야 하지. 경제적으로는 힘들지. 힘든 나날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살아있는 게 어디냐. 제가 원했던 동반자와 계속 함께 살아갈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 힘을 냈어요. 그 힘든 와중에도 그래도 하나 고마웠던 건 남편이 생각을 고쳐먹고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오히려 남편은 다시 걸을 가망성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 회복하기 위해 애를 썼어요. 그리고 저에게 지금은 힘들겠지만 자기가 회복해서 꼭 저를 다시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세월이라는 게 참 빨라요. 몸이 힘들어서 그런가 시간은 참 빠르게 흐르더군요. 10년이라는 시간은 쥐도 새도 모르게 휙 지나가 버렸어요. 힘들었던 삶도 조금은 나아지더군요. 경력이 쌓이고 회사도 커져서 경제적으로도 많이 괜찮아졌고 아이들도 커서 이젠 손이 많이 가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모든 것이 조금씩 점점 나아지고 있는 삶에 감사하며 살고 있는데 그런 저희 가족에게 또 하나의 기적이 생겼어요. 결혼기념일 날 남편이 선물 줄 게 있다며 저를 병원으로 부르더군요. 그리고 재활치료실에 가자고 하더니 땀을 한 방울 한 방울 흘려가며 조심스럽게 한 발짝씩 걷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을 보고 오열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죽어라 재활치료를 받았던 남편이 정말 기적적으로 다시 걸을 수 있게 된 거였어요. 의사들도 놀랬고 저도 놀랬어요. 남편은 그 이후로 서서히 걸을 수 있는 양을 늘려나갔고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더군요. 그러더니 기어코 일도 하기 시작했어요.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그 꿈 알려도 오히려 자꾸 일을 해야 더 빨리 좋아질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어요. 남편 성격이 원래 외향적이었는데 아마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도 많았기에 그렇게라도 풀려고 했던 거겠죠. 그동안 자기 스스로 얼마나 걷고 싶었을까를 생각하니 애잔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바깥 활동을 하면서 우리 가족의 행복은 가득 넘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아팠던 시기에는 아무래도 조금 우울한 어두운 분위기가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아이들도 그런 모습들이 눈에 띄게 사라졌고 함께 웃는 날들이 많아졌어요. 아무래도 아이들도 아빠가 아파하는 모습이 마음 아프고 걱정이 많았었겠죠. 저는 이제서야 고통의 날들이 완전히 끝났구나 싶었어요.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하기 전 행복했던 나날들로 돌아갈 거라 생각했어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이 정말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복이 오래가지 않아 사라지고 말았어요. 저에게 생각지도 못한 충격적인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이 일의 시작은 어떤 사람의 미행에서 시작됐어요. 어느 날부터 저를 미행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저 혼자만의 착각이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일부러 길을 돌아간다거나 걸음 속도를 바꿔가며 시험을 해봤는데 제 걸음 속도에 맞춰 그 사람의 걸음 속도도 바뀌는 걸 깨닫는 순간 저는 오금이 저려 바지에 살짝 실수까지 했습니다. 이 일을 남편에게 말해야 하나 싶었지만 이제 막 걸을 수 있었던 남편에게 말했다가 괜히 남편이 휘말려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쩌나 싶어 말하지 못하겠더군요. 경찰한테 말해도 남편이 알게 될 테니 괜히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그것마저 포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저는 나이 먹은 아줌마일 뿐이고 누군가에게 원한을 살 만한 행동은 한 적 없으니 저한테 해코지를 하려고 미행하는 것은 아닐 거란 생각이 들어서 용기가 더 나기도 했죠. 저는 어느 날 계획을 세우고 저를 미행하는 사람을 잡아서 왜 그런 짓을 하는지 캐묻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간 척 했다가 몰래 나와서 미행하던 사람의 뒤를 쫓았죠. 역미행이라고 해야겠죠? 저는 조용히 그 사람을 쫓아갔어요. 그런데 미행을 하며 그 사람을 살펴보니 어딘가 낯이 익더군요. 역시 제가 아는 사람이었나 싶어 기억을 더듬다가 그 사람이 잠깐 모자를 벗을 때가 돼서야 그 사람의 정체가 확실히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10년 전에 사라졌던 시동생이었죠. 저를 미행했던 사람이 시동생이었다는 걸 깨닫자 저는 곧바로 서방님이라고 소리치면서 그 사람에게 다가갔어요. 그러자 시동생은 깜짝 놀라며 저를 발견하곤 도망을 가려 하더군요. 하지만 시동생은 무언가에 걸렸는지 넘어졌고 저는 곧장 달려가 시동생을 붙잡았어요. 서방님, 10년 만에 갑자기 나타나셔서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왜 저를 미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시동생은 이상하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이상한 손짓만 막 하더군요. 서방님, 말을 하시라고요, 말을. 왜 저를 미행하신 거예요? 시동생은 계속 대답을 하지 않고 손짓만 막 하다가 뭔가 체념한 듯 제 손을 잡더니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더군요. 저는 조금 무섭고 찝찝했지만 거기서 멈출 수는 없었어요. 미행했던 이유를 확실히 듣고 해결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했죠. 그리고 집 안에 들어갔는데 시동생은 방에 들어가 무언가를 뒤적대더니 이내 캠코더를 하나 꺼내와 저에게 건네더군요. 저는 갑자기 그게 뭔가 싶었는데 시동생은 제가 그걸 받고 어리둥절해하자 영상 하나를 재생시켜 주더군요. 그리고 그 영상은 저에겐 너무나도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제 남편이 등장했어요. 10년 전 다리를 다치기 전 제 남편의 모습이었죠. 차를 운전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한 여자가 제 남편을 찍어주고 있더군요. 찍어주는 여자의 목소리도 함께 담겨 있었어요. 둘의 분위기는 매우 화기애애했어요. 마치 연인 사이를 보는 것 같달까요? 아니, 연인 사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둘은 서로를 사랑스럽게 부르기도 하고 손을 잡기도 하고 심지어 입까지 맞추기도 했으니까요.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는데 그렇게 운전을 하면서 애정행각을 하던 중 갑자기 빵 하는 소리와 쿵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캠코더가 바닥에 떨어지더군요. 그리고 영상은 잠시 뒤 그렇게 끝나버렸습니다. 저는 그 영상이 끝나자마자 제가 지금 뭘 본 건가 싶었어요. 믿기지가 않았지만 영상 속에 있던 사람은 분명히 제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찍어준 함께 있던 그 여자는 대체 누구지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어디선가 들었던 목소리였는데 누군지 확 떠오르진 않았어요. 그리고 남편이 대체 뭘 했던 걸까? 마지막 장면은 혹시 사고를 당했던 그날일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는데 시동생이 저에게 뭔가를 적은 종이를 건넸습니다.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더군요. 형수님이 생각하시는 그게 맞습니다. 이 영상은 형이 사고를 당했던 날의 영상이에요. 그리고 형과 함께 있던 그 여자의 정체는 형수님의 동서, 즉 제 아내입니다. 들은 지 오래되어 가물가물하시겠지만 목소리를 잘 떠올리시다 보면 제 아내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둘은 그 당시의 내연관계였습니다. 둘은 이날 저희 몰래 여행을 떠났다가 사고를 당한 거였죠. 이렇게요. 저는 내연관계라고 적혀있는 부분을 보고 하늘이 샛노래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그 내연관계가 동서와 있었던 것, 그리고 심지어 불륜여행을 가다가 사고를 당했던 것을 알게 되니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어지러워지더군요. 제가 말을 잇지 못하고 있자 시동생은 다시 종이에 무언가를 열심히 적었어요. 자신도 사고가 났던 당시의 차 안에서 이 캠코더를 발견한 뒤 그 충격으로 현재 실어증이 걸려 말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이후 우리 가정까지 깨버리고 싶진 않아 저에게 말을 하지 않고 자기 혼자 이 모든 걸 짊어지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제서야 남편이 사고를 당한 이후 시동생이 사라졌던 것, 그리고 시댁은 아예 우리와의 관계를 끊어버린 것이 납득이 가더군요. 단순히 친아들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남편이 시동생에게 그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었어요. 그러고 보니 남편이 사고를 당했던 날, 그날은 분명 시댁 식구들이 병원에 있었는데 자꾸 어디를 왔다 갔다 하는 듯 했어요. 사실 그건 동서의 병실을 찾아갔던 거였습니다. 그 사실을 저만 모르고 있었던 거였고요. 그 이후 남편의 몸이 잘못되면서 남편과 동서는 헤어졌답니다. 그리고 동서는 본인 잘못을 인정하면서 시동생 곁을 조용히 떠났다고 하더군요. 이미 일은 그렇게 되어버렸으니 굳이 저에게 말을 하면서 저에게나 조카들에게나 몹쓸 짓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말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런 시동생에게 배신감이 드는 한편 시동생도 같은 피해자일 뿐이라는 생각에 안쓰러움도 생기더군요. 더군다나 시동생은 실어증까지 걸린 채 살아왔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분노를 쏟아야 할 상대는 시동생이 아닌 저희 남편이었죠. 그렇게 좋은 사람, 착한 남편인 척 온갖 연기를 다 하면서 뒤로는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으니까요. 거기다가 10년을. 그 이후로도 저에게 사실을 밝히지 않으면서 다른 여자도 아닌 시동생의 아내, 남동생의 여자를 탐냈다는 게 말이나 되냐고요. 그런데 문득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10년이 지난 지금 왜 이제 와서야 시동생이 저에게 이 사실을 밝히는 건가라는 사실이었죠. 저희 가정을 깨기 싫다면서 10년을 묻어와 놓고 왜 이제서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동생에게 그럼 지금 이걸 저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자 시동생에게서 돌아온 대답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 다시 저희 형이 걸을 수 있게 되자 제 아내였던 사람과 다시 만나기 시작했어요. 둘은 다시 불륜을 이어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번엔 더는 숨길 수 없어 밝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행복해 하시는 형수님을 보니 차마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어떻게 해야 하나 말도 못하고 따라만 다닌 거였어요. 지금 다시 한 번 더 동서와 만남을 시작했다니 제가 그렇게 10년을 뒷바라지하며 힘들게 살아왔는데 남편은 걸을 수 있게 되자마자 어떻게 또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앞에서 받았던 배신감보다도 더 큰 배신감이 다가오며 전 쓰러질 뻔했습니다. 사람이라면 이럴 순 없는 거잖아요. 제가 10년을 본인 때문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옆에서 뻔히 봐왔는데 그러면서 항상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말을 해놓고 와서
다시 또 그런 불륜을 저지르다니. 심지어 그렇게 된 원인조차 불륜이었으면서 다시 또. 저는 그 10년이란 세월의 후회, 그리고 배신감, 분노, 제 꿈을 잃어버린 절망감,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폭발하면서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시동생은 한동안 제가 우는 걸 지켜보다가 다시 종이를 건네더군요. 오늘이 마지막 기회예요. 당장 도망치세요. 무슨 짓을 당할지도 몰라요. 그 내용을 보곤 소름이 돋았어요. 그런 짓을 저질러 놓고 저에게 해코지까지 할 생각이라는 거잖아요. 제가 그렇게 사랑해왔던 그 사람이 어떻게... 저는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어요. 아니, 믿고 싶지도 않았어요. 어떻게든 제 두 눈으로 확인을 해야 했습니다. 저는 시동생에게 동서의 집을 아냐고 물었어요. 그리고 직접 확인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야 뭘 해도 할 수 있다고 꼭 알려달라고요. 그러자 시동생은 잠시 고민하더니 이내 주소를 하나 적어주더군요. 그리고 그 집 비밀번호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동서가 집에 없는 시간, 그리고 남편이 찾아오는 날들도 알려주었어요. 시동생은 미행을 통해 그런 걸 이미 다 알고 있더군요. 저는 눈물을 훔친 뒤 그 종이를 받아들고 시동생의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집에 오자 남편이 있었는데 발끝부터 올라오는 분노를 간신히 참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종이에 적힌 남편이 동서의 집에 간다는 그날만을 기다리면서요. 이윽고 그날이 다가왔을 때 저는 동서의 집을 찾아간 뒤 동서가 없는 시간에 그 집에 들어갔어요. 물론 주거 침입인 걸 알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죠. 그리고 그 집 베란다에 숨어 그 둘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얼마나를 기다렸을까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둘은 함께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연인과 다름없는 달콤한 대화들을 나누는데 그때부터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제 눈으로 불륜 현장을 직접 목격하는 거 다신 못할 짓인 것 같았어요. 그래도 꾹꾹 참아가며 둘의 대화를 듣고 있었는데 저에 관한 이야기도 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런데 형님은 이제 어쩔 거야? 정말 버릴 거야? 10년이나 뒷바라지 해왔는데 그럴 수 있어, 자기? 그럼 와이프는 내 수발을 들기에 필요했던 사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10년 전도 지금도 나한테는 너밖에 없었어. 그동안은 와이프한테 수발 받으려고 잠자코 있었지만 이젠 거릴 수도 있고 일도 하는데 와이프가 더 이상 뭐가 필요해? 그럼 자식들은 어쩌게? 자식들도 자기 원망할 텐데. 기회 봐서 와이프 사고사로 처리해버리고 재혼하는 스토리. 그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 뭐야, 자기 진짜 못됐다. 어허, 이게 다 널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 거기다 사고사로 보험비도 받아내면 돈도 생기잖아. 우리 둘의 삶 꾸려가려면 그럴 돈도 있어야지. 아이고, 우리 형님은 10년간 자기 병수발만 틀더니 돈만 쥐어주고 세상 뜨긴 생겼네. 불쌍해서 어쩌나. 불쌍하긴 뭘. 다 지가 좋아서 한 짓인데. 지금도 그 소리를 듣던 그 순간이 자다가도 생각나요. 기가 막히고 세상이 뒤집어지는 느낌. 눈깔이 뒤집어진다고 하죠.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베란다에서 튀어나갔습니다. 여보, 당신이 여기 어떻게... 아니, 여기서 나오는 거야. 뭐? 날 어떻게 해? 내가 좋아서 한 짓이라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는 그냥 오늘 제삿날이다, 이 개새끼야. 이러고 손에 잡히는 대로 닥치는 대로 남편과 동서에게 던지고 휘둘렀어요. 사실 그때 너무 흥분했어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저한테도 상처가 나 있을 정도로 앞뒤 안 가리고 마구 난동을 피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과 동서도 상처투성이었죠. 그리고는 다리를 붙잡으며 아파하고 있더군요. 제가 직접 다리를 가격했던 것은 아닌데 남편이 이리저리 피해 다니다가 불편한 다리를 헛디뎠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그런 거에 마음이 약해질 상황은 아니었죠. 저는 남편에게 너는 내가 여기서 죽이지 않은 것만으로도 고맙게 여겨. 내가 10년간 그렇게 고생을 했던 것들 너한테서 다 받아낼 거야. 그리고 우리 연희 다시는 볼 생각도 하지 마. 애들한테도 다 말할 테니까. 그렇게 말한 뒤 그 집을 나왔습니다. 집을 나오자마자 참았던 눈물이 쏟아지더군요. 그리고 저한테도 생긴 상처들이 쓰라리고 아팠는데 그보다도 가슴에 더 아픈 통증이 느껴졌어요. 그렇게 한참을 주저앉고 울고 또 울었어요. 그 이후 남편은 돌아와서 저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저에게 용서를 빌더군요. 사실 처음부터 불륜을 저지르려고 했던 건 아니었대요. 단지 동생에 대한 열등감 그런 거에서 시작됐다고 하더군요. 동생이 태어나면서 자신이 부모님에게 받아야 할 사랑을 뺏겼다고 생각을 했었기에 자신도 동생이 받을 사랑을 뺏어주고 싶었답니다. 그런데 불륜을 저지르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정말 동서와 사랑에 빠지게 돼버렸다고 정말 잘못했다고 빌더군요. 이 말을 들으면서 일말의 동정심이 생기려던 찰나 이혼은 받아들일 테지만 자신의 상황도 알 텐데 위자료는 청구하지 말라면서 끝까지 추하게 나오는데 정말 모든 정이 다 떨어졌어요. 저는 그 말에 코웃음을 치고 이혼 소송을 진행했어요. 그리고 엄청난 금액의 위자료를 청구했죠. 10년간 제가 해왔던 게 있다 보니 그리고 원인이 모두 남편에게 있으니 쉽게 승소가 되더군요. 아이들도 모두 제 편이어서 남편을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꼬신 건 제가 동서집에서 불륜을 목격한 날 남편이 혼자 넘어져서 다리를 다쳤잖아요. 근데 그게 단순한 타박상으로 끝나지 않더군요. 원래 다리가 불편했었다 보니 타격이 컸었나 봐요. 한쪽 다리는 평생 불편한 채로 다시 살아야 한답니다. 거기에 평생 위자료를 저한테 갚아가며 살아야 하는데 동서가 그런 남편과 계속 살려고 하겠어요. 남편이 다친 10년간은 나타나지도 않았던 사람인데요. 동서도 남편이 그렇게 되니 남편을 버렸다더군요. 이제 남편은 불편한 몸으로 평생 위자료나 갚아가며 혼자 살아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저는 남편이 어떻게 살든 절대 신경 쓰지 않으려고요. 다 자업자득이니까 절대 용서하지 않고 한 푼 한 푼 싹 다 꼼꼼하게 받을 거예요. 제가 멍청이로만 살았던 그 10년, 그 10년을 보상받으려면 앞으로는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려고만 합니다. 저 그럴 수 있겠죠? 제 꿈은 이제 모두 망가졌지만 그래도 저에게 가족이 남아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너무 착하게만 지고지순하게만 살려고 하지 마세요. 본인의 행복이 가장 최우선입니다. 항상 누구에게도 당하는 일 없이 속는 일 없이 행복하게들 사시기만 바라면서 이만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